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12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19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오전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1시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사되었으며 20일 북한은 이 발사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조선중앙방송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이런 보도는 이번 훈련이 U-42군의 증원부대들이 도착할 부산, 포항 등 주요 항구와 김해, 대구공항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을 목표로 진행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회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 여전히 빠진 고리가 있다. 바로 이곳 몽골에서도 멀지 않은 북한이라며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자유와 평화, 번영이 국제사회 전체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안에서는 사드 배치를 하고 밖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 열렸습니다. 서른 의원은 사드 배치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돼 이로 인한 군비 경쟁 가속화는 한반도 군사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 군사보안이라고 얼버무리고 일부 합리적 의심까지 괴담이니 불필요한 논쟁이니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한 뒤 중국, 러시아의 경제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타격을 감수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영 의원은 사드 배치는 이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의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 방지입니다.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중국 군망이 14일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아시아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중국 군망은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사드를 배치한 이상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강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 이상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에 직접적 영향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스스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올리고 이안로프 러시아 국제문제 전문가도 19일 중국 황구시보에 기고한 사드는 미국의 일석다조의 계획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안로프는 미국은 사드를 이용해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중기적으로 중국을,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앞으로 한반도에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드는 궁극적으로 이 시설물들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한국 사드 배치가 한반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글로벌적 규모로 군비 경쟁의 새로운 지표를 열게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며 결사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장관은 12일 사드는 단순히 남북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 영토 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점에서 한국 전쟁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여의도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실질 피해 보상 촉구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대출 지원뿐이라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최근 유동자산 피해 지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청 서류에 확약서를 끼워 넣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지원 서류에 포함된 확약서는 협력 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개 편지를 보낸 해외 단체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북측준비위원회는 해외 측을 포괄하는 5개 단체와 일본, 중국, 아메리카, 유라시아, 오세안주,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 해외 단체 인사들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14일 공보를 통해 제 유럽 동포들이 지난 5일 독일 베를린에서 민족대회합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대회합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유럽 지역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오는 21일 중국 심양에서 남북 언론인 모임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남측 6.15 언론본부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6.15 언론본부는 북측의 남북 언론인 모임 제안에 대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실무 접촉을 갖자고 공개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에서 5년간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정비했던 전직 공군 군인이 사드 배치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한 글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X밴드를 다룬 전직 공군이 본 사드 유해 논란이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칼럼을 쓴 이주희 씨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첫째로 대규모의 레이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권리들이 침해나 제약을 받게 된다며 그런 중요한 결정을 사회적인 합의 없이 대통령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미국이 전후 60년 넘게 지켜온 태평양 관할권을 대륙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견제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뻔한데도 그걸 마치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려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셋째로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되는 국익이 사드 때문에 우리가 안게 되는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보다 크냐는데 의문을 표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대단히 멍청하거나 대단히 무모한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칼럼은 물론 유해성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도 따져야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국민의 권리와 안전 같은 정치 사회적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핵심을 빼고 자꾸 유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만한 뉴스는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에서 발표한 카드뉴스 1948년 4월 연석회의에서 2016년 8월 연석회의까지 분단에서 통일로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인데요. 총 12장의 그 카드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내용을 좀 보면 1948년 연석회의는 정당과 단체 대표들이 참석을 했고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이었다면 2016년 연석회의는 당국과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라고 48년도 그리고 2000년대에 진행됐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제안된 2016년 연석회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심층 분석 시간인데요. 자,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국회 차원의 행동을 촉구한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군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서 미군문제위원회가 이렇게 바빠지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미군문제위원회 일이 없어지는 날이 좀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네.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어요. 예. 그리고 19일 날은 긴급 성명도 발표를 하시면서 연일 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계신데 미군문제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사드 배치할 구상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언급, 그 속내를 좀 볼 수 있는 언급들을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매우 졸속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었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발표하기 3일 전까지 뭐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에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데 우리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 미국의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우리는 그게 있었죠. 부시랑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30일 유명하신 분이죠. 스캐포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미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질 때 명백히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MD 이행 전략으로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단계는 한미일 상호 운용성 확장, 3단계가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바로 그 3단계 사드와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 지금 미국 MD 이행 전략의 완성인 거죠. 그리고 2014년 6월에도 스캐프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포럼 강연에서 미국에서는 한국 배치, 사드를 한국을 배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9월에도 부지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는 보도가 미국 측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2014년 9월 그리고 201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 결정적으로 2015년 4월에 역시 스캐포로티 사령관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러 고려해야 될 것은 있지만 미국은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고려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달인 2015년 5월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사드 포대가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영구 주둔 고려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MD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연 바가 있는데요. 그 한국의 사드 시스템의 배치는 결국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가장 효용이 있다. 이런 발표를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이르러서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은 발언들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이 발언들을 쭉 보면 사실은 결정이 다 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도 없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여론 안에서 좀 조정이 되고 이 사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국민들 안에서 이렇게 호기심이 일고 당연히 그런 수순이었는데 여론 안에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될까 봐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게 없다. 뭐 협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요청이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전격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다. 그리고 미국이 결정했고 한국은 뭐 용인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그렇게 단 며칠 만에 좀 결정이 됐잖아요.
자, 국내외에서 어쨌든 이것이 대북용이 아니다, 방어용이다, 뭐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언급을 종합해봐도 사드 찬성론자들, 무용론자들이 아니라 찬성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사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드가 MD의 일환이다라는 걸 미국에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 이건 MD가 아니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다만 한국에서 발표할 때 북한을 위해서만 운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미국 내에서 이 사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사실 산무 뭐 이런 상태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언론이나 들도 계속 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런 데서 당국자들이 이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사실 MD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지적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도입되는 것은 헌법 법률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MD 반대 의견들을 내온 적이 있었죠. 근데 사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국정감사할 때만 해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아직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랑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거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런 거지 뭐 실제로 이거와 관련 특별한 검토가 있었다던가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도 미 국방부가 안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요청해 보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죠. 그리고 1월 말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이르러서 스케포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해서 2월 7일 날 발표를 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협의를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 협의들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그 미국에서는 계속 뭐 부지까지 완료됐다 이런 보도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7월 5일까지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7월 8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고 수준의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내에 며칠 13일에 바로 청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미국이 요청한 때로부터 6개월도 안 걸렸고 그리고 뭐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 때로부터 열흘도 안 걸려서 지역과 부지까지 모두 발표를 했죠.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지 국민들한테 뭘 물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드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한 괴담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강하게 이걸 엄단해야 된다. 막 엄단 입장을 막 밝히고 있고 정치권 안에서도 이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 여론 안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좀 적나라한 그 물음표가 지금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뉴스에서는 계속 이걸 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로 보여진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속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속살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겉모습으로 다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뭘 하는데 그러니까 미 국방부의 결정이 한미 동맹의 결정이 되는데 6개월이 안 걸렸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단 3일 그죠? 3일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많은 헌법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드가 M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드라는 게 본질적으로 북한 방어용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남북한의 중심이 짧고 이러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어떤 문서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일단 기한 연장을 했고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가능하고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수도권의 패트리어트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사드를 또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드가 MD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왜 반대를 하는지 여기에 이제 착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가 MD면은 이건 한반도 방위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정부 당국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한미군이 뭐 다른 나라도 방어하고 뭐 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한반도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드가 배치돼서 미국이 MD 안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미국이 대중국, 대러시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게 되는 거고 주한미군이 그 목적으로 주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에서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한테 새로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그다음에 국회도 당연히 동의권을 행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방위조약 안에 있다라고 자꾸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네. 어쨌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야 하지만 국민들의 또 의사 이게 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도 물어야 되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어쨌든 국회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데 이제 정부 입장은 여기에서 왈가하지 마라. 일단 안전하다. 제3국엔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조약이다. 이 조약의 안에서 준해서 이제 국회에서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전혀 그 뭐 국회 비준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그 여론 안에서의 검증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국회의 실효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드가 과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들어가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이걸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도 뭐 북한이 명분이 되긴 하지만 이 사드 배치나 MD와 관련해서 자기의 국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 통일과 우리 대화는 누가 합니까? 다 병행 가능한 일이거든요. 대화와 안보가 병행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지금 하는 거면은 우리 헌법에 있는 평화 통일 원칙도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이 국회니까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는 결의를 하든 뭘 하든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합의의 성격이 뭔지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정부가 별로 밝히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주한미군 거라면서요. 그 뭐 몇 시간을 운용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레이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거를 뭐 발사체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주권의 제약 관련이 있죠. 미국이 우리와 무관하게 어떤 행동을 개시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뭐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또 우리와 무관하게 그걸 방어를 위해 쓴다든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주권의 제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그 합의의 성격이 뭐든지 간에 이권의 제약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보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방위 분담금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위 분담금도 역시 국회 의결 사항입니다. 지금 사전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을 안 주는 방식으로 이걸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의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실효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신의 권한 그리고 국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논의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본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국회의 권한이.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런 점을 부각을 시키고 국회가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죠. 정행정부를 삼권분립 체계 내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진짜 간곡하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국회까지 가셔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제 뭐 대정부 질문도 좀 질의도 있었고 네. 국회 내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하죠.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좀 되는지와 또 국회의 행동이 또 되려면 우리 역사적으로 좀 국민들이 여론을 좀 선도하고 안타깝지만 국회가 뒤따라 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선도해주면 가장 좋겠는데 그걸 위임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역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성주 군민들만의 문제로 이것을 축소화시키려는 것이 정부와 언론과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성주 군민들 투쟁을 할 때부터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라든지 이런 언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주 군민들도 스스로 말하듯이 한반도 어디에도 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말씀드렸던 미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가 큰 이야기라서 뭐랄까요. 항상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마찬가지로 이 국민들의 미래 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한만이라도 행사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어제 현안 질문도 보았으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보니까 보고 이제 적절한 질문과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부를 이제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탐탁치 않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국회는 그 염원을 받아들여요. 국민들을 믿으세요. 국민들을 믿고 국회가 어떤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정보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걸 통과 안 시켜주고 이렇게 하겠다. 동의권을 행사하겠다라든지 이런 결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니면 그리고 현재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면 됐지 그것이 결코 뭐랄까요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럴 일은 결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민변미군문제위원회 우리 하주희 위원장님 필두를 해서 국회의 권한과 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보도자료를 꼭 저는 이 300명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좀 필독을 하고 국회로서의 이 권위를 이번 이 정말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쨌든 주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국가의 안보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미군문제위원회에서 제출드린 이 공부 자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필독하시고 국민들의 이 바람을 좀 구현을 하는데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하주희 위원장님께서는 변호사 의 일도 너무 바쁘신데 이 미국 문제가 계속 터져서 이 한반도 문제 좀 본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바쁘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하루빨리
바쁘지 않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피등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조미료 시간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 대결사를 요약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죠. NK투데이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 워게임이 가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94년 전쟁 위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 또 위기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북미 대화 흐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가장 초창기의 최고 수준의 이제 합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워게임으로 인해서 전쟁 위기가 이제 매우 고조됐다가 6월 20일 날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입장을 북한에 전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카터 대통령 방북의 성과, 그리고 워게임으로 인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된 이후에 직후에 나온 얘기인 거죠. 그래서 6월 23일 날 북미 뉴욕 회담이 열렸고요. 6월 28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이제 합의한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그리고 북미 간에도 뉴욕 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가다가 갑자기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면서 모든 일정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은 9월 달에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는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뭐 8월, 9월로 가면서 다시 풀리지 않고 완전히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북한이 곧 붕괴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 행동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전쟁이 뭐 날 것 같은,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방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은 뭐 다 유서 쓰고 군사 붕괴선까지 뭐 출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볼 때는 미국은 계속 상대할 만한데 이 김영삼 정부는 저기는 대화의 상대로서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북미 간에는 다시 회담이 재개가 됐고 10월 20일에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담보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 위협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 만인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와는 또 별개로 북미 제네바 합의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결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예, 북미 제네바 합의의 내용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술적 문제까지 다 거론이 돼 있어가지고 많은데 요약을 하자면 먼저 미국이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있는 흑연 감속로라든지 중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 물질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아예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북한에
이 핵시설들을 동결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화력 발전을 하라. 중유를 제공하는 걸로 했고 세 번째 내용이 북한이 1개월 안에 흑연 감속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동결과 관련해서는 IAEA의 감시 사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수로 완료와 함께 흑연 감속로를 해체를 완료한다. 그러니까 흑연 감속로는 일단 동결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작동을 안 시키는 거죠. 동결한 다음에 경수로가 완성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체도 하는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미국은 3개월 내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쌍방수도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 관계를 향후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죠.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가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위협 사용을 하지 않기로 공식 보장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했고 열 번째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행한다. 11번째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NPT를 잔류하고 IAEA 사찰을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 제네바 합의의 의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완전하고도 구체적인 방도가 합의됐다. 그래서 사실 제네바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으면 한반도 핵 문제는 더 이상 생길 일이 없는 거고 이거 완료 시점이었던 2003년에 경수로가 완공이 됐고 북한의 흑연 감속로가 폐쇄가 됐으면 지금의 한반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북미 간에도 수교를 맺었고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그대로 이행했어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반도 핵 문제 모범 답안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최초의 북미 고위급 사이에 합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한 건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고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의 내용도 사실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문서상에는 평화협정은 언급이 안 됐고 관계 정상화만 언급이 됐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최초의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 볼 게 없었어요. 물론 흑연 감속로가 해체돼야 되는 건데 해체되기 전에 이 흑연 감속로를 통해서 나오던 전기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유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흑연 감속로 대신 더 효율이 높은 경수로를 또 제공해 주는 거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크게 손해볼 것 없는 내용이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도 합의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네바 합의가 나온 이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거다. 미국이 손해보는 합의를 봤다. 미국의 외교 실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간 그 보였던 입장과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해법을 담은 이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그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미국이 왜 이렇게 후퇴된 입장에서 합의를 받는가, 왜 이렇게 양보를 일방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워게임 결과를 놓고 보니 북한과는 전쟁으로 해결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좀 합의가 됐고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미 NPT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고 NPT를 탈퇴하면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막을 다른 수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보를 해서라도 이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333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면서 북한이 곧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이 3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길어야 3년 이내에 북한은 붕괴한다. 이런 가설이 그때 당시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양보를 해주더라도 합의를 일단 봐놓고 약속은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어차피 북한은 붕괴할 거니까. 그래서 94년에 합의를 했는데 97년쯤이면 북한은 망하겠지 이렇게 좀 판단한 거고요. 2003년까지 경수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거야 뭐 그냥 시간만 계속 끌고 있으면 결국 북한 망하면 굳이 안 지어줘도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미국이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대폭적인 양보를 해서까지도 합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흔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합의문대로 이행이 됐으면은 더 이상 조미료가 진행이 될 네, 일이 그렇죠. 없었을 텐데 네. 앞으로도 또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네.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했던 거고, 그럼 당연히 약속을 안 지켰겠죠. 그럼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금창리 사건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창리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새로운 곡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북새통이라고. 예, 지난주에 저희 방송의 데뷔를 또 새로 하셨는데 NK투데이 이동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새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북한 세로 보기로 통일의 문을 열자 이렇게 뜻이고요. 줄여서 북새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해보자, 뭐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일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네. 이번에 준비하신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새로 본다고 하면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그 준비를 한 거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더우면 생각나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물놀이장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영복이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수영복을 보면서 북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첫 시간부터 아주 선정적인 선정적인 소재를 잡아서. 첫 시간이니까. 네네. 네. 그러면 시작을. 근데 선정적일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선입견에 의하면 네. 그다지 선정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좀 사진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눈을 돌리게 되는 뭐 이런 장면은 없지 않을까. 네네. 눈길을 끄는이 아니라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인가요? 예. 네.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네. 먼저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요. 2011년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 8월 28일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것을 한국의 다른 언론이 보도를 한 장면입니다. 수영장이 딱 나오는데 이곳은 만경대 물놀이장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뭐 남자 수영복, 여자 수영복들 쭉 보실 수 있는데, 남자 수영복의 경우 대체로 검은색이거나 짙은 남색 종류의 사각 팬츠 수영복을 입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여성 수영복은 비교적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한 수영복을 입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고요. 보시면 치마 같은 것이 달려서 아래 부분을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어린이들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비키니는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나뉘어진 나뉘옷 이런 네. 형식도 조금 있긴 하고, 네. 저도 이제 90년대 너무 옛날이네. 90년대 북에 이제 물놀이장이나 네네. 해수욕장 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색감이 형광색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네요. 네. 네네. 남성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해변 뭐 이런 것이 아닌 한은 한국도 거의 남색, 검정색 이런 네. 것들이 많고, 남자들이 흰색 수영복 잘 입진 않죠. 삼각 팬츠. 아무래도 네네. 그렇죠. 그 그래서, 좀 네. 삼각 수영복 입으신 분들도 뭐 계시고 할 텐데 네네. 여기 잘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만 봤을 때 잘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실 사진은 2014년 릉라인민유원지의 모습입니다. 능라인민유원지면은 거의 개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걸 새로 네네. 개건을 한 거였죠. 네네. 네,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좀 작아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남성의 경우에 역시 아주 단순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짙은색, 검은색 사각 수영복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 눈을 끌었던 거는 저와 체형이 비슷한 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왼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른바 난닝구라고 하죠. 러닝 그 모양으로 탄 남성분이 계시는데 그 배불뚝이 아저씨 모습이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다음 모습은 2013년도 1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투어스라고 하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있는데요. 그 여행사에서 자신들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12월 달에 문수물놀이장의 네, 모습이군요. 예. 문수물놀이장은 실외에도 있지만 실내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운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사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건 뭐 이번 여름 방학 때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데 여름 방학 때 하고 싶은 일 보면 워터파크 가는 네. 게 꼭 1순위더라고요. 네. 네, 이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워터파크가 되게 큰 규모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랑 아주 흡사한 네. 모습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 사진을 보면 그 수영복의 모습보다는 네. 수영장의 네네. 모습에 더 눈길이 좀 가지 않나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12월이니까 뭐 그렇게 막 붐비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보시면 2014년 6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죠. 옷차림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지금까지는 다 실내 수영장, 뭐 도심 내에 있는 수영장이었는데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3년도 8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동해안의 모습인데요. 수영복의 모습은 뭐 문수물놀이장의 모습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린트가 더 강렬하네요. 원래 이 네. 실내와 실외에 네. 뭐 이런 수영장과 해수욕장의 가장 큰 차이는 과감한 프린트, 특히 꽃무늬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리고 이번 남자 그 수영복의 모습인데요. 역시 뭐 검은색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해수욕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복을 입으신 분들보다는 평상복 입고 물에 들어가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의 수영복이 다 검은색 사각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비치발리볼 하는 분 수영복이 파란색에 약간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네트 뒤를 보시면 남성 두 분이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진 중에 저는 딱 저 두 분만 봤습니다. 삼각을 입으신 딱 두 분 상당히 봤는데요. 숏 팬츠를 네. 입으셨는데 생각외로 전 남성들 수영복이 그 박스형 있잖아요. 박스형 네. 해변에서 이렇게 입는 그 끈 묶는 박스형 수영복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타이트한 것을 과감하게 입으시네요. 네. 저희 남편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수영복 종류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사진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거기도 한데 몸매들 자신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남성분도 몸이 좀 탄탄한 모습이었는데 대체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네, 다음을 보시면 여성 수영복 사진 나오는데 역시 여성 수영복의 대세는 치마 달린 수영복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언밸런스 이 숄더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밸런스 디자인이 보이네요. 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2015년 4월 비교적 최근이죠. 2015년 4월에 찍은 문수물놀이장 사진입니다. 혹시 달라진 것을 확인한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네. 저는 눈에 확 띄던 게 남성 수영복의 색깔이었어요. 아까까지는 계속 그 짙은 색이 대세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남성도 그렇고 수영장 중간에 앉아 있는 분도 그렇고 수영복 색깔이 짙은 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보면서 남자 수영복의 색상도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다음 사진은 여성 수영복 전시를 한 사진인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원피스를 수영복이든 뭐 평상복이든 여성들 원피스 이런 거를 달린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린옷. 네, 보니까 달린옷 형식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매장인가 봐요. 네. 네네. 저 뒤에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문수물놀이장 내에 있는 매장의 사진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저 사진이 지금 몇 년도 사진인가요? 이것도 아까와 같이 2015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80년대에 우리
그 수영복 디자인 중에서 네. 좀 인기가 많았던 네. 디자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80년대 디자인이 2016년 오늘에 비해서 뭐 후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하여튼 미의식이 아직은 굉장히 복고적인데 좀 많이 남아 있는 네. 것 같다 이런 거고 저는 일단 저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즘 제가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저런 류의 수영복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그 기혼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반바지와 면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요즘 또그 비키니는 어차피 뭐 평생에 거쳐서 시도해 본 바가 없고 아기 때 말고는. 네네. 근데 요즘 그 레시가든가요?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실내외를 통틀어서 다 그걸 많이 입던데 네. 긴팔 긴바지 네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긴팔 긴바지긴 하나 몸매를 굉장히 그렇죠. 강조하고 드러내는 형식이라서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네, 저도 계속 보면서 느꼈지만 몸매를 다 드러내는 수영복은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저런 게 약간 치마가 있고 이렇게 이 복부와 이런 데가 상당히 커버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디자인의 수영복들이 다시 좀 남북을 통틀어서 대유행을 해주기를 그럼 제가 다시 수영복 입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네네. 되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가장 이제 최근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 11월 달에 문순 물류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남성들 수영복 변화가 확연하게 좀 보이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검은색 일색이었는데 이제는 검은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네, 이 사진은 문순 물류장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웃음이 나오죠. 얼굴이 아니, 안 뭐- 나오고 몸만 나오는데. 이거는 실내인데 저 정도의 수영복 그 패턴 네. 예, 패턴의 저런 수영복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는 한국에 지금 실내 수영장 어딜 가봐도 몹시 드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참, 네. 네, 과감하고. 네, 그만큼 이제 수영복과 관련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디자인 형태 이런 것보다는 색상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성 수영복 변화에 여성 수영복 변화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네. 느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찾아봤더니 2013년도에 문수물놀이장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른바 인민들의 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오고 있잖아요. 놀이공원들이 참 많이 네. 생겼죠. 예. 뭐 평양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북한의 주민들이 찾아가서 수영을 즐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영복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적 차원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생산이라든지 디자인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14일자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편지 공장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영복 생산을 대량으로 늘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디자인 숫자가 40종에서 100여 종으로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적 차원으로 이민들의 이런 문화시설, 유의시설 그런 것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201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현황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비키니 수영복은 사실 좀 찾아보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찾기 어려웠는데요. 네네. 이건 최근 사진이 아니라 2008년 사진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코더로 영상을 열심히 찍고 계신 여성을 사진에 담으셨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분은 러시아 분이시고요. 원산에 있는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귀한 사진을 찾아냈네요. 네. 네. 검색의 힘이죠. 아니 근데 뭐 누가 봐도 비키니는 확연하고요. 네, 네, 네. 어쨌든 비키니가 확연하고 저도 98년도에 원산 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네. 그때 저한테 제공된 수영복은 다행히
달리노셨습니다. 달리노셨고, 근데 요것도 봐도 비키니인데 뭔가 약간 색동 비슷한 네. 이런 감이 좀 있고, 그리고 네. 저 뒤에 보니까 다이빙 때가 바다 네.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저런 거는 제가 90년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저런 게 있었으면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을 텐데. 그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이 비키니에서도 치마가 이제 달려 있는. 네, 참으로 그 북한의 다행스러운. 북한의 그 수영복은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치마가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야 제 생각에도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힘들지 않게 네네. 물놀이를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 참. 오늘 재밌었어요. 네. 북새통, 북새통 지금까지 계속 저희 방송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네.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영복 사진들을 늘어놓고 이렇게 좀 수다를 떠니까 좀 뭔가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네.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을 좀 많이 네. 갖고 와서 보여주실 생각인가요?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해서 이제, 네네. 이제 북한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북한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새삼스럽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다시금 좀 떠올리면서 그곳의 의식주라든지 저 개인적으로 그 요즘 인기 끌고 있는 먹방 있잖아요. 먹방이랑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식생활, 주생활 이런 것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소개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7월 23일 6시에요. 오랜만에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다면 오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6시에 홍대 앞에 있는 웨스트 브릿지라는 공연장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여름 콘서트를 갔는데요. 함께 부르는 노래, 여름밤의 노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23일 6시 웨스트 브릿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함께할 만한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통일 원로 선생님이신 박창수 선생님께서 뇌경색과 폐렴으로 투병 중 19일 오전 8시 25분 타계하셨습니다. 향년 85세이시고 32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광주역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세종로 공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일 오후 6시 광화문 일대에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행동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선의 통일 콘서트 12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